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18 물류비 절감을 위한 패킹 표준 규격화 필요성 및 사례 중에서 표준 규격화 설정의 필요성 및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수일입니다. 물류 합리화는 포장 표준화와 하역 기계를 축으로 하여 추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분리되고 제품의 생산 이후부터 최종 판매점에서의 판매 이전까지 완전히 책임지는 전문 유통업이 급격히 부상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품의 이동 단위는 포장이나 유니트 로드가 되어 포장 표준화와 표준 팔레트의 사용이 효율적 물류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물류 산업에 있어서는 노동력 부족, 다빈도 소량 물류, 배송의 신속화 등의 대응책으로서 효율적인 일관 팔레트화 추진이 급선무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의 환경보전, 자원의 재이용이라는 세계적인 과제도 있는 만큼 일관 팔레트화에 있어서도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세계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관민일체가 되어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포장이나 물류와 관련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표준화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현재 포장 물류에 관련된 기자재에 대해 개별적으로 품질, 기능, 안전성의 표준화, 규격 표준화가 되어 많은 규격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포장 물류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합적 입장에서 기기 상호 간의 연계성에 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횡적인 연결 방안을 도모하여 현재의 제반 조건이 어렵더라도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관이나 공공기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업계와 공동으로 국제적인 표준화 동향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포장은 물류의 기본 단위입니다. 물류 합리화는 포장 표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며 이는 단계적인 포장 치수 모듈화, 포장 자재의 엄격한 품질 관리, 치수를 최대한 감안한 제품의 설계 방법 도입, 포장의 전산화를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 표준화 추진 방법 중에서 표준 팔레트의 선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용기의 규격은 팔레트의 규격이 관건이며 표준 팔레트의 사용이 물류 표준화의 핵심이자 시작점입니다. 표준 팔레트는 일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팔레트를 말합니다. 구내용 팔레트로는 일관 팔레트화에 의한 유니트로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개 회사에서 생산 공장, 배송센터, 매장까지의 물류 과정에 하역 작업이 7에서 8회 발생됩니다. 따라서 구내용 팔레트에 옮겨 쌓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므로 커다란 불편, 비효율과 낭비가 있어 물류 시스템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유니로드 시스템이란 구내용 팔레트가 아닌 일관 수송용 표준 팔레트에 의하여 일관 팔레트화가 구축되는 것을 말하며 표준 팔레트의 사용은 일관 수송용 팔레트에 의한 물류 표준화를 의미합니다. 물류 표준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수송 장비인 트럭 적재함, 컨테이너의 적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재함의 2열로 적재하여야 하고 그 적재 효율이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창고에 랙 설비,
하역 장비인 지게차나 표준 팔레타이저 등 자동화 설비에는 표준화된 팔레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거래처 간에는 팔레트가 순환 사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규격의 팔레트이어야 일간 팔레트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넷째, 값싼 저급의 팔레트만을 구내용으로 사용하여 온 기업들은 수송용으로 팔레트를 투입하게 되면 파손이 심하게 되고 보수 유지비, 수리비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품질과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격 치수로 제작된 표준 팔레트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팔레트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수송 장비의 적재 효율을 높이고 둘째, 자동 설비 및 장비와의 규격 정합성을 갖게 하며 셋째, 거래처와의 일관 팔레트화를 가능하게 하여 팔레트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표준 팔레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국가 표준 팔레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절대적인 선정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표준 팔레트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장 표준화에는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치수, 강도, 기법, 재료의 표준화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치수와 강도의 표준화가 중요한 요소로서 기법의 표준화는 치수에, 재료의 표준화는 강도의 표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포장 표준화의 가장 큰 이의는 물류 표준화의 선행 조건으로서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데 있으므로 치수의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품들은 대부분 포장 치수 표준화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의 포장 규격을 표준화 치수로 유도하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각 기업들은 사용 중인 포장 규격을 단시간 내에 표준 규격으로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 팔레트 선정에 따른 포장 규격 설정이 올바른 순서인데도 적재효율만 높이기 위하여 그 과정을 거꾸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포장 치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실무 추진에 있어 표준 팔레트 적재효율이 좋지 않은 기존 포장 규격들을 제품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어떻게 효율을 끌어올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 치수 개선의 원칙을 정하고 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이를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치수 표준화의 목적은 팔레트의 적재 효율을 극대화하여 일관 화물 수송 체계에 적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물류 합리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포장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서 표준화 추진 시에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기존의 포장 치수를 표준 치수로 일시에 전환하려면 소비자 단위 포장 치수까지 조정하여야 하므로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단위 포장인 나포장, 소포장의 치수는 변환시키지 않은 선에서 거포장의 치수 표준화를 달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단위 포장의 변경 없이 치수 표준화가 불가능한 품목은 기업의 영업 전략이나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수 표준화의 기본 원칙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포장 상자의 내용 제품, 즉 속포장이나 나포장의 입수 및 치수를
변경하지 않고 내용물의 배열 조정 혹은 유동성 조정에 의해 표준 치수로 유도합니다. 둘째, 내용물의 배열 조정에 의해 표준 치수로 전환이 쉽지 않은 품목은 입수 조정에 의해 표준 치수로 유도를 합니다. 셋째, 위의 두 가정이 모두 불가능한 품목은 속포장 및 납포장의 치수 조정으로 거포장 치수를 표준화를 도출합니다. 위의 단계 중 첫 단계에서는 제품 생산 시 포장 작업에 지장이 없으면 비교적 주위에 반대가 없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영업부서, 마케팅 부서, 생산 및 물류 부서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타 부서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많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치수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T11형 표준 팔레트 채택 시에는 적재 효율이 좋은 69종의 표준 치수가 한국의 KSA 100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포장 치수 표준화에는 69종의 모듈 치수 중에서 기존 상자 치수와의 정합성이 큰 치수를 선택하되 종류수를 가능한 한 단순화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표준 치수의 개념은 69종 중에 하나를 의미하기보다는 표준 팔레트의 적재 효율 90% 이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실무 추진 시 고려사항으로는 포장 치수의 표준화는 수없이 많은 포장 규격을 일정한 종류의 표준 규격으로 단순화함에 말하기 때문에 기존 포장 규격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존 포장 규격이 너무 많을 경우 일일이 치수 표준화 작업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 90% 이내에 드는 품목을 대상으로 크기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대상 품목이 정해지면 양식의 조사표에 의거하여 품목별로 구체적인 포장 현황 조사를 합니다. 만약 내용물이 골판지 상자 등에 포장되어 있어 내용물의 포장 규격 역시 조정할 필요성이 예측되면 내용물의 포장 규격을 비고란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포장 규격 조사 작업이 완료되면 모든 품목의 장과 폭, 치수를 각각 X, Y축으로 하여 포장 규격 분포도를 작성합니다. 분포도를 작성하는 이유는 기존 제품들의 포장 규격을 시각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표준 치수 종류 설정, 치수 표준화 가능성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치수 표준화의 기본적 원칙은 앞에서 언급한 KSA 1002의 69종 모듈 치수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만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며 기업 상황에 맞는 치수를 선정하면 됩니다. 치수 표준화가 필요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일일이 사전 표준 치수군과 비교하여 어느 표준 치수가 가장 효율적인가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분석에는 앞에서 언급한 3단계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선 기존의 치수 중 사전 표준 치수와 거의 비슷하거나 표준 팔레트 적재 효율이 90%를 넘는 치수 품목은 일단 개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소위 포장 치수의 ABC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ABC는 각각 기본 원칙의 1, 2, 3에 해당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포장 표준화는 치수 표준화와 강도 표준화가 핵심 내용입니다. 모든 물류 과정과의 연계성 및 종합적인 원가 절감 측면을 고려할 때
치수 표준화가 보다 중요한 요소이지만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강도 표준화는 주로 포장 재료의 적정화와 관련이 있으므로 원가 절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도의 표준화를 치수 표준화에 앞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같은 재질의 포장 용기라도 내용물의 중량과 치수가 달라지면 강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포장 강도의 표준화 대상은 주로 거포장 상자, 즉 골판지 상자가 주 대상이 됩니다. 물론 플라스틱 용기, 목 상자, 철 상자, 유리 용기 등도 거포장 용기로 사용되지만 골판지 상자에 비하면 사용량은 미흡하므로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포장, 나포장의 재질 적정화도 강도 표준화의 중요한 영역이니 내용 제품의 종류, 특성에 따라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별 사정에 따라 표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골판지 상자를 대상으로 강도 표준화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강도 표준화의 종류 측면에서 보면 골판지 상자의 강도는 압축 강도와 파열 강도로 크게 나눠집니다. 압축 강도는 상자가 여러 단 적재되어 있을 경우 위로부터 내리누르는 힘에 견디는 정도를 킬로그램 폴스로 나타냅니다. 파열 강도는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거나 상자의 한 면에 집중 하중이 걸릴 경우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고 견디는 힘을 압력 단위로 나타냅니다. 골판지 상자의 주요 기능으로 볼 때 파열 강도보다는 압축 강도가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KS A1502 골판지의 품질 기준과 KSA 1531 골판지 상자의 품질 기준을 보면 압축 강도보다는 파열 강도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 업체들이 상자의 강도 기준을 파열 강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압축 강도 측면에서는 과잉 포장이 되기 쉬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통조림 캔, 유리용기 포장 제품, 플라스틱 용기 포장 제품 등 일부 특수 품목들은 파열 강도보다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 파열 강도에 의한 관리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제품의 총 무게와 포장 상자의 규격을 알면 골판지 상자의 종수를 결정할 수 있고 파열 강도도 자동적으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게가 24kg이고 포장하였을 때 장폭고의 내치수가 각각 50cm, 40cm, 35cm인 내수용 제품의 경우 무게는 SW3종 혹은 DW2종에 해당되고 최대 내적 치수는 SW2종 혹은 DW2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제품의 포장 강도는 양면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는 경우 3종, 이중 양면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2종에 해당하는 강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SW와 DW 중 어느 것을 쓸 것인지는 가격, 치수 융통성, 압축 강도와의 상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만 합니다. 앞의 경우 SW3종을 사용하게 되면 파열 강도는 자동적으로 16kg/cm 이상으로 규정되므로 이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판지 상자의 강도 관리는 압축 강도 위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강도 표준화를 기업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996년 말
경에는 한국의 KSA 1502와 한국의 KSA 1531이 일부 개정되어 압축 강도에 대한 규정이 보강되었으나 파열 강도 표준을 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단순 명료한 압축 강도 산출법에는 다음에 두 가지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기본적인 필요 압축 강도 추정 시기에는 내용물의 포장을 끝낸 골판지 상자는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또는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외기의 온습도 변화와 내용물 자체에 많은 수분을 갖고 있는 첨가물 등의 상품을 보관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골판지 상자를 설계할 때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하는 골판지의 품질과 종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실무 차원의 강도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압축 강도 관리 기준을 설정합니다. 원지 구성에 따라 이론 압축 강도를 산출하였다 하더라도 납품된 겉포장 상자의 압축 강도를 실측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론 압축 강도가 완벽한 상자 가공을 전제로 한 수치인데 비해 실제로 상자 제조업체마다 가공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지종 구성이나 원지 평량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업체별로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가공 불량에 의한 강도 저하 원인으로는 인쇄 시 인압의 영향, 골 성형의 불량, 합지 시 원지 간의 접착력 미흡, 슬로팅 시 홈 깊이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야 강도 적정화 작업이 가능하므로 협력업체와 협의하에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론 압축 강도의 85%를 관리 수준으로 정한다면 상자 압축 강도는 이론 압축 강도 곱하기 0.8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에 의하여 실측한 압축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도에 따라 감가하여 입고시키거나 반품시키게 되면 됩니다. 이론적인 최대 압축 하중을 산출합니다. 표준 조건에서 겉포장 상자에 부과되는 최대 압축 하중은 최하단 상자가 받는 하중과 같습니다. 이는 안전계수를 고려하지 않은 최대 압축 하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대 적재 단수 -1 곱하기 한 박스의 무게로 산출됩니다. 모든 품목들의 이론 안전계수를 산출합니다. 3항에서 산출한 이론 압축 강도 나누기 최대 압축 하중의 계산에 의해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이론 안전계수를 산출합니다. 이것은 제품의 특성, 포장 요건, 유통 경로 등이 비슷한 품목들은 이론 안전계수도 비슷해야 할 것이므로 수치로 산출하여 상호 비교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품목들 간에 이론 안전계수가 큰 편차를 보이면 어느 한편은 포장 강도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강도 표준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로서 고도의 분석, 테크닉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안전계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안전계수 결정 시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 안전계수와 실무자 평가입니다.
이는 앞의 과정에서 산출한 각 품목들의 이론 안전계수들과 유통 실무를 담당하는 작업자들의 평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자들은 포장 작업 과정에서 상자가 터진다거나 적재 보관 시 일주일을 못 견디고 하단 상자가 찌그러진다거나 장거리 수송에도 전혀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등의 개별 품목의 이력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평가를 세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이론 안전계수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내용물의 특징입니다. 크게는 자립제품과 비자립제품으로 나눕니다. 구분 기준은 상자 내에 제품이 압축 하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데, 눌려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캔,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일부의 하드보드 박스 제품들은 자립 제품의 영역에 속합니다. 플라스틱 필름 파우치나 기타 연포장 재료로 포장된 식품이나 의류 등은 압축 하중을 받게 되면 제품의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포장 상자가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 부류의 제품들은 비자립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충격에 민감한 전자제품류는 압축 하중을 받게 되면 제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비자립 제품군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립 제품의 경우 안전계수가 2.0 이하이며, 비자립 제품의 경우 제품에 따라 안전계수가 3에서 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립 제품 중에서도 대부분의 캔류처럼 윗면과 아랫면이 같은 제품은 안전계수가 더욱 낮아지는 반면, 유리병 혹은 플라스틱병 등 위아랫면의 다른 제품은 안전계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유통 경로입니다. 실제 안전계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실무자 평가에 의해 어느 정도 반영되었지만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재평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가 항목으로서는 창고 적재 보관 상태 및 기간, 팔레트 적용 여부, 수송 기간, 도로 여건, 유통상의 위해성 여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품의 형태입니다. 제품이 거포장 상자에 포장되어 있을 때 포장 상자의 형태에 따라 압축 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자의 높이가 30cm 이상이거나 장이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이론 압감과 실제 압감과는 20% 이상 강도 차이를 나타내므로 안전계수가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동 포장을 위하여 랩 라운드 케이스를 사용하였을 경우 상자의 재질 구성과 치수만으로 계산된 이론 압축 강도와 실측치와는 무려 40% 정도의 압축 강도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안전계수 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에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이론 안전계수와 실무자 평가를 기준으로 하되 내용물의 특징, 제품의 형태를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그 다음 유통경로 제요소를 정밀 분석하여 이론 안전계수와 실무자 평가를 최종적으로 보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안전계수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필요 압축 강도를 산출하고 표준 강도 규격을 설정합니다. 실제 안전계수 곱하기 최대 압축 하중의 계산으로 필요 압축 강도를 산출합니다. 이것은 각 품목별로 가장 적정한 압축 강도라고 볼 수 있으나 치수가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가로축만 있는 모노그래프상의 각 품목들의 적정 압축 강도 분포도를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분포도 작성 이유는 강도 표준
규격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분포도 작성 후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세분화하고 적절하게 기준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표준 규격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원지 구성 기준을 설정하여 표준 강도 규격표를 작성합니다. 표준 강도 기준 열람표를 작성하고 원지 배합 기준을 설정합니다. 또한 각 품목에는 규격명을 기입하게 됩니다. 원지 배합은 표준보다 높은 재질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하의 재질을 조합하면 기준 압축 강도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 압축 강도를 주변장이 1500mm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정했다면 포장 치수가 달라지면 선택해야 하는 표준 규격도 변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각 품목별로 표준 강도 규격명을 부여하고 포장 재원표를 만듭니다. 강도 표준화를 시도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표준 강도 규격명을 부여합니다. 나포장 및 소포장의 강도 표준화는 재료의 표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제품과 1차적으로 맞닿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별로 포장 여건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표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제품들의 차단성 혹은 보호성의 범위를 일정 간격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적용하는 포장 재료의 종류와 두께를 규격하여 최대 한도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에 사용되는 연포장재의 경우 식품에 요구되는 수분 혹은 가스 차단성의 특성, 기타 제조상의 물성 등을 정확히 측정하여 이에 적합한 포장 재료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완충 포장의 경우 제품의 완충 특성, 즉 G팩터를 정확히 측정하여 이에 맞는 완충제 및 완충 두께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포장 표준화 4대 요소로 강도, 치수, 재료, 기법의 표준화를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업체에서 실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장 관리 체제를 어떻게 확립하느냐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포장 표준화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구호로 그치고 말게 될 것이며 이것이 국내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류 표준화를 위하여 전제 조건인 포장 표준화를 이루려면 포장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표준화의 추진은 물론 구매, 검수, 품질 관리 등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다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포장 관리의 표준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에서는 향후 기업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인 물류 합리화에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포장 표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근래 국내외적으로 물류 유통에 관한 관심이 무척 높습니다. 물류란 물자가 흐르는 제방 과정을 의미하므로 기본 매체인 단위 포장 제품의 치수와 강도가 훌륭하게 정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송, 보관, 하역, 적재 등 물류 제반 요소가 효율적인 연계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는 팔레트, 컨테이너 등의 기본 운반 매체를 이용하여 기계화, 자동화에 의한 인력 절감화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포장 표준화의 실무 추진 수단은 포장 치수와 포장 강도를
단순화하고 규격화하는 것입니다. 포장 치수의 표준화는 표준 팔레트의 적재 효율 극대화가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물류 전반 요소의 효율성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포장 강도의 표준화는 빠른 시간 내에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물류 표준화 추진 시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류에 있어서 포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자체로 봐서는 별로 크지 않으나 전체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류비 절감을 위한 패킹의 표준 규격화 필요성 및 사례 중에서 표준 규격 설정 필요성 및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